도대체 여길 왜 가야 하죠? MIT, 하버드, 스탠퍼드의 진학을 앞둔 독일 최고 엘리트 고등학생들이 실리콘밸리 대신 서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여행. 그런데 도착 1시간 만에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갑 하나에 무너지고 밤거리 하나에 충격받고 단 7일 만에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렌티나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온 고등학생이죠. 제가 겪은 충격적인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학생들이었어요. 클래스메이트 대부분이 MIT, 하버드, 스탠퍼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당연히 수학여행도 실리콘밸리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본사를 견학하고 스탠퍼드 대학도 둘러볼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출발 한 달 전 학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실리콘밸리 여행이 취소되었다. 대신 한국으로 간다.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플로리안이 가장 먼저 반발했죠. 한국이요? 거기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플로리안의 아버지는 벤츠 임원이었고 그 자신도 MIT 조기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K-팝 정도, 그마저도 관심 없었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이류 국가로 가야 하는 거죠? 선생님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놀랍다.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교육열도 대단하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어요.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죠.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뭘 배우러 가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 우리는 억지로 짐을 쌌습니다. 내심 시간만 때우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독일로 돌아가면 각자 명문대에 진학할 테니까요. 공항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였다면 페이스북 창립자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희는 정말 우물안개구리였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몰랐던 거죠. 12시간의 비행 후에 맞이할 충격적인 현실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시간 낭비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런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곧 깨닫게 될 줄은 꿈도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뮌헨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공항이 크다고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했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는데 제가 들고 있던 명품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루이비통 지갑이었는데 안에 현금 500유로와 카드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플로리안이 옆에서 말했죠. 역시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런데 3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청소 아주머니가 제 지갑을 들고 오신 거예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만 봐도 걱정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카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주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멀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빼간 거야? 저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려도 대부분 그대로 돌아와요.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이게 진짜 한국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지갑 사건을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자랑하던 우리의 시민의식이 별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니까요. 플로리안이 말했죠.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일 거야.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첫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며칠 더 있으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갑을 돌려받은 그 순간부터 저희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첫날 밤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과는 8시간 차이가 났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답답해서 호텔 방에만 있을 수가 없었죠. 나가서 좀 걸어볼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새벽에 혼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이드분이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호텔 밖으로 나갔죠.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가 환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저 여자들 무서워하지 않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독일 뮌헨에서라면 새벽에 혼자 나온 여성은 거의 볼 수 없거든요. 위험하니까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24시간 카페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만석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죠. 새벽 3시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밤 10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일요일에는 아예 모든 가게가 휴업이고요. 편의점도 곳곳에 있었어요. 정말 24시간 운영하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가 봤죠.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고 온갖 종류의 음식과 생필품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24시간이네. 지하철역 입구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벽에도 운행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밤 12시면 끝나거든요. 주말에만 새벽 운행을 하는데 그마저도 제한적이에요.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서 치킨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시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 독일이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이런 자유로움과 안전함은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치안, 생활 편의성, 개인의 자율성, 이 모든 면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플로리안과 마르쿠스에게 이야기해봐야겠다. 하지만 과연 믿을까요? 저조차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둘째 날 오전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 규모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대학교야? 독일 대학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거든요. 먼저 AI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우리가 MIT에서 배우려던 내용이 여기 다 있네. 플로리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독일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자신만만했어요.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 토론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논리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의 반박이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독일 학생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리고 공자, 맹자의 사상을 현대 AI 윤리에 접목시키는 논리를 펼쳤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양 철학만 공부해온 저희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학생의 영어 실력도 완벽했어요. 발음도, 논리 전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의대 연구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부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수준이 대학원 과정 같았거든요. 이 학생들, 정말 학부생 맞아? 마르쿠스가 저에게 귓속말했죠. 한 학생이 발표한 암치료 연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표적 치료법이었는데 이론적 배경부터 실험 결과까지 완벽했어요. 질문을 던져도 막힘없이 대답했고요. 독일에서는 이런 연구를 대학원에서나 하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할수록 저희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치학과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독일의 EU 정책에 대해 묻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했죠. 우리나라 정책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 수준이 달랐어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브렉시트 이후 독일의 EU 리더십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냥 신문에서 본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밖에 없었거든요. 반면 한국 학생들은 독일 정치를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희끼리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엘리트인 줄 알았는데. 플로리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여기서는 이런 게 일상인 것 같아. 마르쿠스가 말했죠.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수준인 거야. 오후에 만난 서울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어요. 독일 교육 시스템이 부럽습니다. 창의성을 기르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눈에는 그들이 더 창의적으로 보였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융합적 사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와는 정반대였죠. 셋째 날 삼성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건물 규모에 압도됐어요. 이게 정말 회사야? 독일의 지멘스나 보시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입구에서부터 느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정말 철저했어요. 독일 기업들도 보안에 신경 쓰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다루고 있구나 싶었죠. 첫 번째로 반도체 연구실을 견학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해 주는데 3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현재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삼성과 TSMC뿐입니다. 플로리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독일 인피니어는 어떤가요?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훌륭한 회사죠. 하지만 최첨단 공정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어요. 그 순간 플로리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벤츠 임원이라서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는 말을 들으니 충격이었을 거예요. 다음은 바이오 칩 연구실이었습니다. 의료진단용 칩을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기술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칩 하나로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정확도는 95% 이상이고요. 마르쿠스가 질문했어요. 상용화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이미 FDA 승인도 받았고요.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점심시간에 만난 MIT 출신 연구원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한국으로 왔죠.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기술적 도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실리콘밸리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말이죠.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다르더라고요. 밤 10시, 11시까지도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플로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독일 기업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독일은 정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더 역동적이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 말이에요. 오후에는 우주기술 부문을 견학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 현장이었는데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곧 달 탐사선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거예요. 달 탐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주기술은 미국, 러시아, 유럽 정도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한국도 그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플로리안이 말했어요. 나는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에 자괴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도 독일이 더 뛰어난 분야가 많을 거야. 마르쿠스가 위로했지만 저희 모두 마음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기술의 수준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열정. 그게 진짜 경쟁력인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들이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겠지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독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칠판에 적힌 수식들이 대학교 수준이었어요. 양자역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고등학생들이 쓴 거예요? 마르쿠스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네, 어제 수업 내용입니다. 라는 답변에 저희는 당황했죠. 첫 번째 만난 학생은 김민준이었어요. 17살인데 이미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학생들은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나요?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관심 분야를 말하자 민준이가 갑자기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큐비트 구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플로리안이 당황해서 답했어요. 그러자 민준이가 칠판에 나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디코히어런스 문제부터 에러 정정까지 마치 대학 교수 같았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7살 학생이 저희에게 양자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수학 시간에 참관했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적분학은 기본이고 선형 대수학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인데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수학 시간을 담당한 박서연이라는 학생이 말했어요.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데 오히려 저희를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칠판에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복잡한 적분 문제였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한국 학생들은 척척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마르쿠스가 옆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요. 하루에 문제를 50개씩은 풀거든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독일어까지 할 줄 알더라고요. 언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언어로 무엇을 표현하느냐죠. 독일어를 하는 이준호라는 학생이 말했어요. 독일어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과학 실험을 함께 해봤어요. 유전자 조작 실험이었는데 한국 학생들의 실험 솜씨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따라가기도 벅찼거든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험도 이렇게 잘해?
저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갔어요. 독일에서는 이론 위주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론과 실습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뛰어나면서도 전혀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발렌티나 선배들이 독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가르쳐 주세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배라고 하기에는 저는 민망했어요. 나이는 저희가 많지만 실력은 오히려 이 학생들이 앞서 있었거든요.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발렌티나에게 말했어요. 여긴 경쟁자가 아니라 교사 같은 아이들이야.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엘리트라고 자부했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평범하기도 힘들 정도였죠. 다섯째 날 DMZ 견학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관광 코스겠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날이 저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무겁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들이 현실을 실감나게 했어요. 이게 진짜 분단된 나라구나.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어요. 독일도 과거에 분단되었지만 통일된 지 오래됐죠. 현재 진행형인 분단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내하는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 너머 2km가 북한입니다. 70년 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보니 정말 가깝더라고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향민이라고 하셨어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이었죠.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함경북도 출신이에요. 70년 전에 가족과 헤어졌는데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90살이 넘었으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만난 서울대 출신 장교의 말이 더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북한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언젠가는 평화가 올 거라고 말이죠. 플로리안이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나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장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꿈꿀 수 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독일에서는 평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에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전시를 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폐허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됐을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는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역사 선생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죠. 그게 오늘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에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든 것들, 뛰어난 기술, 우수한 학생들, 안전한 사회, 이 모든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육은 성공을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책임을 가르치는 것 같아.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에서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덕 청년 창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이나 대기업을 봤다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팀은 AI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대표가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원 박사과정을 중퇴하고 창업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진로를 포기하고 창업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플로리안이 물어봤어요. 안정보다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죠. 다음 팀은 바이오 스타트업이었어요.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팀원들이 모두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어요. 에듀테크 스타트업도 인상적이었어요. VR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미 여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의 혁신이 목표예요. 모든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점심시간에 창업센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 개인적 성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거였죠. 독일에서는 창업이 어떤가요? 한 창업자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거든요. 창업은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지고요. 여기서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마르쿠스가 궁금해했어요.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의 기회로 봐요. 오후에는 센터를 벗어나 공덕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거든요. 몽골 식당이 있었고 무슬림을 위한 할랄 상점도 보였어요. 필리핀 식료품점에서는 동남아시아 음식 재료들을 팔고 있었고 남미 음식점에서는 스페인어 대화가 들려왔죠.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저는 신기했어요. 독일의 다문화 지역과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거부감 없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슬람계 유학생을 만났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지 3년 됐어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 나아가려는 나라예요. 저 같은 외국인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함께 나아가려는 나라.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독일도 다문화 사회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었고 교육 수준도 높았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 안정보다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지. 우리는 최고의 학교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이 말로 시작된 수학여행은 단 7일 만에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갑 하나가, 새벽의 거리 하나가, 그리고 고등학생 한 명이 엘리트라는 착각을 산산이 깼습니다. 그들이 배운 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겸손, 도전,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힘.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순간 진짜 최고는 조용히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교육도 태도도 한국은 이미 진짜 선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선을 얻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배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감동고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